일본 해상력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무기를 한국이 개발 중입니다. 또 시험 발사도 성공적이었고 수년 이내 실전 배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초공동 어뢰입니다. 어뢰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초공동, 다소 생소한 단어죠. 초공동 어뢰란 무엇일까요? 지금 세계는 초공동 어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일본과의 수출 규제 이후 일본과의 군사력 비교나 해군 군사력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군사력은 6위이고 해군 군사력은 4위로 매우 높습니다. 반면 한국도 전체 군사력은 7위이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군 군사력은 세계 10위로 일본과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본을 대비해서 해상 전투력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 무기 도입이나 최신의 전투무기 개발 또는 구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해군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어뢰입니다. 어뢰는 적은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무기 중 하나인데요. 사정거리나 느린 속도로 인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시속 800km의 초공동 어뢰 개발과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무기가 그렇듯이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초공동 어뢰에 앞서 한국 어뢰에 대한 역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80년대 국내 개발 무기 체계 중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철저한 보안이 유지됐던 최고 비밀 중 하나는 85년에 취역한 소형 잠수함 돌고래였습니다. 해군은 이 돌고래에 탑재할 중어뢰로 미국의 MK-37을 확보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미국은 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 해군이 작전적으로 중어뢰를 필요로 할 까닭이 없다며 판매를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어뢰는 경어뢰와 중어뢰로 크게 나뉩니다. 경어뢰는 중량 300kg, 직경 32cm, 길이 3m 이내 잠수함 공격을 목표로 운영하고 수상함에 대잠 로켓에 장착하여 원거리에서 공격하거나 헬기 또는 수상함에 장착하여 근거리에서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어뢰는 중량 1에서 1.5톤, 직경 50에서 63cm, 길이 6에서 7m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잠수함에 탑재하여 수상함과 잠수함을 공격하여 장거리 기동하기 때문에 침몰 변경이 쉽도록 주로 유선 유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도 중어뢰 한 방이면 침몰하거나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력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와 해군은 장차 중어뢰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위해 어뢰연구팀은 중어뢰에 대한 사전 연구와 함께 향후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잠수함 작전용 이동 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미국과 협의 86년에 MK-37 중어뢰를 3발 확보했는데 어뢰를 잠수함에서 발사하기 위해서는 발사 장치와 발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점검 장비와 치구 등도 함께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했지만 연구용이라는 명분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어뢰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한편 어뢰 연구팀의 돌고래에서의 중어뢰 발사 임무가 추가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어뢰 개발팀은 K744 한국 경어뢰 개발에 전념하던 어뢰연구팀은 이 새로운 임무에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중어뢰 3발을 미국 현지에서 인수 검사하도록 돼 있었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는데요. 어뢰연구팀은 미국의 중어뢰 인수 검사를 위해 85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미국 키포트의 미 해군 수중병기 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수검사는 어디까지나 외관상 목적이었을 뿐이고 어뢰 연구팀으로서는 이 기회에 중어뢰 MK-37 어뢰 정비를 위한 교육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인수검사 때 필요한 장비, 치구 목록과 형상 스케치를 하고 작동법도 알아내고자 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어뢰 연구팀은 귀국하자마자 돌고래 발사 시험을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돌고래 연구팀은 돌고래 발사관 부분과 MK-37 중어뢰에 에너지 변환기가 장착되는 노즈부의 기구 부분 제작을 맡았고 어뢰 연구팀은 MK-37용 연습탄 두부의 전기적인 부분과 어뢰 정비를 위한 치구와 기구물의 설계 제작을 맡았습니다. 제한된 예산과 단기간이라는 제약이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제작에 나선 덕분에 몇 차례 보안 수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장비 제작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형 경어뢰 K744 사업을 마치면 중어뢰를 독자 개발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던 한국 어뢰연구팀은 88년 10월 27일 한국 해군 최초로 수행하는 잠수함에서 어뢰 발사 시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런 지난 과거에서 한국은 꾸준히 어뢰에 대한 개발을 거듭해서 현재는 초공동 어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공동 어뢰는 초공동 현상이 발생하는 어뢰입니다. 초공동 현상은 이런 통념을 깨는 것으로 유체 역학적으로 기포는 물체의 진행을 방해하지만 하나의 큰 기포로 물체를 완전히 덮으면 마찰 저항을 공기 중의 마찰 저항과 비슷하게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이 초공동 현상입니다. 물속 저항은 공기 중 저항의 1000배에 달합니다. 초공동화 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서 가장 먼저 연구했고 전후 구소련이 초공동화 기술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초공동 어뢰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소련에서 1990년대 개발된 시크발이 있습니다. 최대 속도가 시속 365km에서 547km에 달해 바닷속 괴물로 불렸고 이는 보통 어뢰 최대 속도의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시크발이 나왔을 때도 세계는 경악을 했지만 이를 뛰어넘는 진정한 괴물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개발한 초공동 어뢰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바라쿠타입니다. 시속이 무려 800km에 달해 물속에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비슷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말 그대로 맞은 뒤에야 알 수 있는 어뢰입니다. 또한 기존의 어뢰와는 판이하게 다른데 기존의 유선 조종식 어뢰가 수압변으로 심도를 조절하고 자이로가 안정시켜주면서 유도 핀을 움직여 항주 방향을 조정했다면 이 무기는 초공동 거품을 만들어주는 탄도에서 고체 연료를 연소시켜 발사체의 진행 방향으로 기체 터널을 생성시켜주면서 탄도부를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발사체의 항주 방향을 조절합니다. 이것은 곧 유도 미사일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풀이하자면 요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이지요. 현재 한국도 초공동 어뢰를 개발하고 있고 얼마 전 시험 발사 영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자연 공동 관련 초공동 기초 연구가 수행됐고 고체 추진 기관과 공동 발생기를 이용한 소형 수중 운동체를 수중 주행 시험하여 초공동화를 시연했습니다. 또한 초공동의 생성과 유지, 환기 공동, 수중 주행 특성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초공동 어뢰는 순항 미사일 속도로 날아가는 어뢰입니다. 열척의 이지스함이 있어도 물속에서 시속 800km로 움직이는 초공동 어뢰를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의 초공동 어뢰가 개발 완료되면 한국 주변국들이 해상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전쟁 억제력이 있는 무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천조공 미국이 몸에 달았습니다. 미 육군이 호주 육군의 랜드 403단계 사업의 최종 2개 후보에 올라있는 대한민국 하나디펜스 레드백 장갑차를 자국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인 OMFV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OMFV는 선택적 유인 전투 차량을 말하는데요. 현재 미 육군이 운영 중인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될 차세대 장갑차를 말합니다. M2 브래들리는 지난 1981년부터 미 육군에서 사용된 이래 현재까지 6,700여 대가 생산됐죠. M2 브래들리는 미 육군이 이전에 사용하던 M113과는 달리 보병 전투 지원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장갑차입니다. 보병을 전장에서 안전하게 수송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강력한 화력을 제공해 적의 장갑차나 전차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는 거였죠. M2 브래들리가 위력을 발휘한 것은 지난 1990년 걸프전이었습니다. 당시 M2 브래들리 장갑차는 사흘 동안 벌어진 100시간 동안의 지상전에서 25mm 기관포와 호우 대전차 미사일을 이용해 이라크군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하며 전장을 주도했죠.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이러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자 맹위를 떨치던 M2 브래들리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미 육군은 M2 브래들리를 대체할 신형 장갑차를 개발하기로 했죠. 2003년 미 육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미래 전투체계 MGV의 개발이 진행됩니다. M2 브래들리보다 가볍고 수송이 용이한 MGV는 공통형 차체를 사용해 정찰에 특화된 기병 전투 차량, 전차, 보병 전투 차량, 자주포 등 다양한 파생형 차량을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로 결국 실패하죠. 2010년 미 육군은 DCB 보병 전투 차량이라는 이름으로 M2 브래들리 대체 장갑차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도 2014년에 취소됩니다. 한동안 공백기를 가졌던 M2 브래들리 대체 장갑차 개발은 미 육군이 다영역 작전이라는 새로운 군사 교리를 채택하면서 OMFV로 새롭게 명명되었고 중요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해 1월 OMFV 사업의 시제
차량으로 독일 라인메탈과 미국의 레이시오니 팀을 이룬 링스 KF41과 제너럴 다이나믹스 지상사업부가 만든 그리펜3가 선정됐죠. 하지만 링스 KF41이 미 육군이 정한 시한까지 미국 내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해 실격 처리되었고, 그 결과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지상사업부가 만든 그리펜3가 유일한 시제 차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랑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끌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미 육군은 더 많은 국내외 방위 산업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매체인 포브스는 지난해 12월 기사 미 육군은 선택적 유인 전투차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를 혁신했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또한 글로벌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는 브래들리 교체에 대해 외국 참여를 위한 유연성을 제공한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 기사를 살펴보면 소식통들은 라인몰과 호주에서 신보병 전투차 생산을 위한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참가가 기대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M2 브래들리 대체 장갑차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인데요. 그럼 대한민국의 레드백 장갑차는 도대체 어떤 무기길래 미 육군이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의 완성 시제품이 지난 1월 12일 호주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레드백 장갑차의 실제 포탑과 각종 무장체계, 센서 등이 조립된 완전체 실물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레드백은 육중한 중량을 자랑합니다. 42톤이죠. 그만큼 장갑이 튼튼하다는 뜻인데요. 플라산사의 장갑에 엘비트사의 능동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격력도 출중한데요. 30mm 부시마스터2 주포 한문과 이스라엘 라펠사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7.62mm 동축 기관총, 원격 조정 12.7mm 기관총, 자동 유탄 발사기 등으로 무장합니다. 이런 무장을 통합한 포탑은 이스라엘 엘비트사의 포탑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형 포탑이죠. 여기에 승무원 3명과 보병 8명을 태우고도 시속 65km 속도를 낼 만큼 강력한 엔진과 고무 궤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항속거리는 520km입니다. 호주 현지에서는 레드백은 호주군의 최고 방어력과 화력을 제공할 수 있는 최첨단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곧 시험평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2019년 9월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사의 링스 장갑차와 함께 호주 랜드 400 3단계 사업의 최종 2개 후보로 선정됐죠. 호주는 하반기까지 차량 성능과 방호, 화력, 운용자 평가, 정비, 수송 등 시험 평가를 벌여 내년 상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호주 육군의 노후 M113AS4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최신 보병 전투 장갑차를 도입하는 랜드 400 3단계 사업은 획득 비용과 훈련 등 각종 지원체계, 시설 건설 등을 포함해 20조 원 규모에 이릅니다. 하나디펜스는 사업자로 선정되면 레드백을 호주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인데요. 하나디펜스의 레드백 현지 생산 계획이 이행되면 빅토리아주를 포함한 호주 전역에 약 7조 6천억 원 정도의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려 차세대 호주 장갑차 수주전에서 하나는 어떻게 미국과 영국을 꺾고 최종 후보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일까요? 하나의 강점은 우선 팀에서 나옵니다. 하나 디펜스는 이번 수주전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즈, 호주 EOS와 팀 하나를 구성했습니다. LB 시스템즈가 포탑 및 감지 센서 등을 제작하고 호주 EOS가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지원하며 최종 제작은 하나가 맡는 방식이죠. 하나는 호주 중소기업 400여 곳과 접촉해 협력업체를 물색하는 등 현지 친화적인 납품 구조도 마련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의 현지와 글로벌 협력 전략이 큰 호응을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레드백은 성능 면에서도 독일 링스 장갑차에 뒤질 게 없다는 평가입니다. 레드백은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로 묶은 파워팩을 K9 자주포에서 가져와 적용했죠. 전 세계적으로 1600대를 운영하며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도 수출되고 있는 검증된 파워팩을 탑재해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충격 흡수를 위한 현수 장치 부문에서도 링스 장갑차를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하나는 그런 전략을 적용해 미국과 영국의 장갑차 사업에도 글로벌 팀을 꾸려 참여할 예정인데요. 제너럴 다이나믹스, BAE, 라인메탈 디펜스와 다시 한번 맞붙게 되죠. 하나는 미국의 전술 차량 개발 업체인 오시코시와 팀을 이뤄 경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미국 오시코시는 어떤 회사일까요? 록히드 마틴을 제친 미국 1위의 특수차 전문 업체입니다. 2015년 미 육군은 계약 규모 6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새 합동 경량 전술 차량 경쟁 입찰을 실시했는데요.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미국을 대표하는 군용 차량 험비의 제작업체 AM 제너럴 등이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지만 승자는 오시코시였습니다. 오시코시는 군용 차량 외에 소방차와 제설차 등 대형 특수 차량을 전문으로 만들죠. 제품 특성상 대중에게 친숙한 기업은 아니지만 1917년 창업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에 등장하는 하운드 로봇의 변신전 모습은 오시코시의 FMTV가 모델입니다. 오시코시의 JLTV는 2018년부터 미군에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순차적으로 험비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미 육군과 해병대가 향후 총 5만 5천 대의 JLTV 구매를 계약하고 있어서 계약 규모는 총 300억 달러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시코시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다양한 제품군입니다. 전 세계 특수차 업체 중 오시코시만큼 다양한 라인업을 갖춘 곳은 없죠. 따라서 하나가 오시코시를 미국 진출의 협력자로 선택한 것은 아주 괜찮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호주의 붉은 등 독거미를 뜻하는 레드백, 호주 차세대 장갑차 사업인 랜드 400 3단계 사업에서 레드백으로 확정되면 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 4,000대 교체 사업에도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군이 원하는 장갑차 성능은 지금보다 방어력만 조금 올리면 되죠. 레드백의 성능은 이미 호주군이 원하는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레드백은 최첨단 시대에 걸맞은 장갑차답게 전투기에 적용하는 기술들을 탑재했습니다. 아이언 비전과 아이언 피스트가 대표적인데요. 아이언 비전은 차량 내부에서 특수 헬멧을 쓰고 고글을 통해 전차 외부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이언 피스트는 최첨단 전투기에서나 볼 수 있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이용해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이죠. 한국의 보병 전투차 K-21을 업그레이드해 제작한 레드백의 심장은 1999년 도입돼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능이 입증된 K9 자주포에 파워팩이 맞게 되는데요. 무려 42톤에 육박하는 레드백이 시속 65km까지 달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를 제치고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상위 랭크에 오른 대한민국. 레드백 수출에 반드시 성공하고 미국 차세대 장갑차 사업까지 꿰찬다면 K 군사력도 세계에 각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